한국을 건드린 나라는 예외 없이 망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특별 강연장 CIA에 32년간 복무한 전직 정보 전략가가 단 한 문장을 내뱉자 200석 강의실이 통째로 정지했습니다. 미국 최상위 엘리트 12명이 숨을 죽인 가운데 그는 마이크를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 핵무기보다 두려워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다. 그 순간 미국 3대 군수기업 후계자가 코웃음을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그 스마트폰 잘 만들고 K-팝이나 부르는 조그만 나라 얘기입니까? 교수는 대답 대신 그를 한참 동안 불쌍하다는 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세계 지도를 단숨에 찢어버리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너희들의 그 오만함이 미국을 끝장낸 거다. 강의실이 싸늘하게 얼어붙은 직후 그가 꺼내든 한 장의 기밀 문서, 그것을 본 12명의 하버드 엘리트 전원이 동시에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비웃지 못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증거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난 학기 수업 하나가 제 세계관을 통째로 박살냈습니다. 저는 카슨 로스차일드 윈필드,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안보학 석사과정이고 미국 3대 군수기업 창업 가문의 4세대 후계자입니다. 기대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수업 제목이 동아시아 비대칭 전략의 비교 연구였으니까요. 중국 1대1로나 북한 핵 전략이나 주절주절 늘어놓는 지루한 수업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수업이 끝나고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줄은요. 수업이 열리는 곳은 케네디 스쿨 지하 2층. 일반 학생에게는 위치조차 공개되지 않는 창문 하나 없는 벙커 강의실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12명은 전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국무부 차관의 아들, 영국 왕립해군 출신 장교, 이스라엘 모사드 분석관을 지낸 여성까지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묵직한 철문이 열리며 빅터 콜드웰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분이었습니다. 전직 CIA 비대칭 전략분석국의 창설자이자 초대 국장, 학자라기보다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수십 년간 뒹굴다 온 맹수 같은 기운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그날따라 교수님의 푹 파인 두 눈이 유독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교탁에 서시더니 단 한마디 인사도 없이 가방에서 커다란 세계 지도를 꺼내 벽에 펼치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검은 마커를 꺼내셨습니다. 미국 영토 위에 거대한 X, 중국 대륙 위에 거대한 X, 러시아와 유럽 위에도 차례로 X를 그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지도를 벽에서 떼어내더니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칠판으로 돌아서서 단 하나의 단어를 아주 크게 적으셨습니다. 코리아. 강의실 안에 기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교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의실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묵직했습니다. 너희들은 항공모함 전단과 기축통화가 있으니까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겠지. 교수님은 우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CIA에서 30년을 썩으면서 내가 깨달은 진실은 다르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야. 러시아의 탱크도 아니고 중국의 병력도 아니지.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한 음절 또박또박 내뱉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숨통을 완벽하게 틀어지고 있는 완성형 비대칭 전략이다. 저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교수님, 지금 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마트폰 잘 만들고 K-팝 부르는 그 조그만 나라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카슨 윈필드, 너의 아버지가 전투기와 미사일을 팔아 돈을 쓸어 담고 있으니 너에게는 총알과 포탄만이 무기로 보이겠지. 교수님의 차가운 조수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의 아버지 회사가 최근 폴란드 전차 입찰에서 누구에게 졌는지 알고 있나? 순간 제 얼굴에서 피가 쏙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저녁 식탁에서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한 번도 하지 않던 한숨을 내쉰 바로 그건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칠판에 코리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너희처럼 으르렁거리며 힘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 경고를 하지 않아. 상대가 선을 넘으면 그냥 끝내버린다. 경고도 없이, 협상 테이블도 없이. 상대가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숨통을 끊어버리지. 강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한 명씩 노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오늘 이 강의실을 나갈 때 너희 중 절반은 전공을 바꾸고 싶어질 거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제 머릿속에는 오만함 대신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호기심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돌아서서 칠판에 새로운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였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러나 서양의 그 어떤 언어로도 번역이 불가능한 세 개의 단어였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적은 세 개의 단어를 저는 당연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였으니까요. 교수님이 그 글자들 옆에 영어 발음을 적으셨습니다. 한, 참을 인, 불도저. 이 세 단어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략 문화를 이해하는 마스터키다.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이 무슨 뜻입니까? 교수님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한은 서양의 그 어떤 언어로도 온전히 옮길 수 없는 감정이다. 분노와 슬픔, 원망과 지독한 희망이 한꺼번에 뒤섞인 거대한 용광로 같은 것이지. 교수님이 한 발짝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한국인들은 이 엄청난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지 않는다는 거다. 그들은 이 살기를 자기 안으로 깊숙이 삼킨다. 그리고 적의 목을 한 번에 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숨 죽여 기다린다. 교수님이 두 번째 단어를 짚으셨습니다. 참을 인. 이건 칼날 위에 심장이 놓인 모양의 글자다. 교수님이 칠판에 그 모양을 대충 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적의 칼날이 자신의 심장을 파고드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낸다는 뜻이야. 비명을 지르지도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아. 상대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단 한 번의 반격으로 끝장낼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불도저를 손가락으로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들이 마침내 인내를 끝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다. 자비도 없고 타협도 없다. 상대의 뼈와 살이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아. 앞자리에 앉은 영국 해군 출신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예측 불가능하다면 그건 북한 아닌가요? 교수님이 차갑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쉬운 나라다. 도발하고 협박하고 때를 써서 양보를 받아내지. 패턴이 뻔해.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한국의 반응은 전 세계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예측하지 못한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절대 경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고를 하지 않는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교수님이 칠판을 강하게 두드리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보통의 강대국들은 분쟁이 생기면 단계적으로 대응한다. 먼저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그 다음 경제적 압박을 걸고 최종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암시하지. 교수님이 손가락을 세워 하나씩 꺾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순서를 밟기 때문에 상대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방어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다. 교수님이 우리를 쥐어듯 압도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상대가 선을 넘으면 그냥 끝내버린다. 경고도 없이, 협상도 없이, 상대가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숨통을 끊어버리지. 그래서 한국의 반격은 언제나 상대가 상상조차 못한 대재앙이 되는 거다. 강의실이 진공 상태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은 현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얄팍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온 뼛속까지 각인된 생존의 본능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며 칠판에 새로운 글자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이 허풍이라고 생각하는 놈이 분명히 있을 거다. 교수님이 저를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 패턴이 증명된 역사 속 가장 소름 돋는 사건을 직접 보여주마. 수백 년 전 동아시아의 바다가 피로 물든 날의 이야기다. 교수님의 눈빛이 과거를 회상하듯 깊어졌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왔을 때 조선의 정규군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수도가 함락됐고 왕은 북쪽으로 도망쳤지. 일본은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다. 조선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한 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나라는 멸망한 건 아닌가요? 교수님이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전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기괴한 일이 벌어진다. 교수님의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규군이 무너지자 전국 각지의 깊은 산속과 마을에서 의병이라는 이름의 유령, 군대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다.
교수님이 칠판에 조선 반도의 윤곽을 대충 그리며 손가락으로 여기저기를 찍었습니다. 낫을 들던 농민들이, 불경을 외던 승려들이, 붓을 쥐던 학자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적의 목을 베기 시작했어. 교수님이 잠시 멈추며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다. 왕이 시킨 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돈을 준 것도 아니었어. 그저 나라를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분노 하나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무장한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의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일본군은 정규군을 상대하는 법은 알았지만 전 국민이 사륙의 기계로 변해 덤벼드는 상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깊은 숲에서, 좁은 골목에서, 어두운 밤마다 보이지 않는 공격이 쏟아졌어. 교수님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결국 일본군의 보급선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들의 거대한 군대는 반도 한가운데 고립되어 말라 죽기 시작했지. 강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이 칠판 한가운데에 아주 또박또박 새로운 이름을 하나 적으셨습니다. 이순신. 그리고 바로 이 전쟁의 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괴물 같은 인물이 있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처음부터 싸우고 있었다는 거다. 육지의 정규군이 무너지는 그 참혹한 시간 동안에도 바다에서만큼은 단 한 번도 재해권을 내주지 않았어.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며 가장 깊숙이 선을 넘어온 그 순간 교수님이 숫자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12대 133. 단 12척의 부서진 배로 133척의 일본정예 함대와 맞붙어 31척을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렸다. 나머지 함대는 혼비백산하여 도주했지. 학생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된다는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12척으로 133척을 이깁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수님이 교탁을 짚으며 제게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일본도 너처럼 똑같이 생각했다. 고작 12척이니까 이미 죽은 시체라고 생각하고 축배를 들었지. 교수님이 잠시 뜸을 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심이 그들의 숨통을 끊어 놓았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이순신은 울돌목이라는 지옥처럼 물살이 거세고 좁은 해협으로 일본 함대를 유인했다. 그는 바다의 조류가 비바뀌는 정확한 시간을 미리 계산해 두고 있었어. 교수님이 손가락으로 칠판 위에 좁은 해협을 짚으셨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함대가 그 좁은 골목에서 거센 물살에 휩쓸려 통제력을 잃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노린 거다. 교수님이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12척의 배가 뿜어낸 화포 앞에서 서로 부딪히고 엉킨 일본 배들은 그저 거대한 불쏘시개에 불과했어. 저는 그 정교하고도 잔혹한 전술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일본 함대는 31척이 격침되고 나머지는 모조리 도망쳤다. 12척에게 완전히 도살당한 거야. 이 한 번의 전투로 일본의 바닷길은 완벽하게 끊어졌고 결국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옆에 앉은 모사드 출신의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대가 가장 깊숙이 선을 넘을 때까지 기다린 건가요? 더 일찍 공격하지 않고요?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듯 기괴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다. 바로 그것이 한국식 비대칭 전략의 진수다. 교수님이 다시 칠판에 세 단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들은 절대 먼저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다. 상대가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올 때까지 칼날을 심장에 품고 기다린다. 교수님의 눈이 서늘하게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단 칼을 뽑아 들면 적의 씨를 말려버린다. 이순신은 바로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린 거다. 상대가 가장 자만하고 방심해서 스스로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을 저는 그때 온몸에 솜털이 쭈뼛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옛날 군사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방심을 먹이 삼아 자라는 뼛속 깊이 새겨진 사냥꾼의 본능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책상에 서류를 정리하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거의 사냥이 칼과 활의 시대에만 통했을 것 같나? 교수님이 서류를 툭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천만에 지금 가장 피 튀기는 현대의 경제 전쟁터에서 이 조용한 사냥꾼들은 훨씬 더 거대하고 소름 돋는 방식으로 전 세계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이순신이라는 낯선 이름이 남긴 핏빛 잔상 때문에 12명의 엘리트들은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년 전의 역사라고 치부하기에는 교수님의 눈빛이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오만한 반발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현대는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와 복잡한 무역 사슬 속에서 감정적인 인내와 기습 따위가 통할 리 없다고 저는 아직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충격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칠판의 역사 지도를 몽땅 지워버리셨습니다. 아직도 실감을 못하는 표정들이군. 교수님은 분필을 책상에 툭 던지며 우리를 향해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낡은 범선들이 부딪히는 과거의 낭만적인 전쟁 이야기라고 생각하나 보지? 저는 속으로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꿰뚫어 보듯 쳐다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대를 가장 피 튀기는 현대의 자본주의 전쟁터로 옮겨보자. 너희들이 매일 아침 월스트리트 전광판을 읽으며 비웃었던 바로 그 사건 말이다. 교수님이 칠판에 아주 익숙한 단어를 적으셨습니다. 반도체. 이것은 현대 산업의 쌀이자 카슨 너의 아버지가 파는 모든 첨단 무기의 심장이다. 교수님이 마커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전투기는 뜨지 못하고 미사일은 표적을 잃으며 월스트리트의 모든 서버는 그 즉시 깡통이 된다.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것은 알다시피 한국이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화살표를 그리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이 아주 치명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한국의 목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겠다며 사실상의 경제 선전포고를 한 거지. 교수님은 손가락 3개를 펴 보이셨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로린 폴리이미드. 이름부터 생소한 이 화학 물질들은 반도체의 회로를 깎고 그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와 같다. 교수님이 세 손가락을 접으며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문제는 이 소재들을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거다. 일본은 이 3가지 소재의 한국 수출을 기습적으로 틀어막아 버렸어. 한 학생이 흥미롭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독점 공급처가 물건을 끊었으니 공장이 멈추는 건 시간 문제였겠네요. 교수님이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하다. 일본 정치인들의 계산은 완벽해 보였지. 한국에는 대체할 곳이 없다. 짧게는 몇 주, 길어야 몇 달 안에 한국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은 멈춰설 것이고 천문학적인 적자를 견디다 못한 한국은 결국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애원할 것이다.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확신이었다. 저도 그 당시 뉴스 헤드라인들이 기억났습니다. 서구의 경제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 경제의 몰락을 점쳤습니다. 아시아의 거인, 소재 의존도에 덫에 걸리다. 한국 반도체 신화의 종말. 우리 모두는 한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구걸하거나 일본에 엄청난 외교적 양보를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적힌 3단어. 한, 참을인, 불도저를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아까 말했던 한국의 그 소름 돋는 본능을 떠올려봐라. 교수님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장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책상을 내리치고 대규모 무역 보복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억울함을 호소했겠지. 교수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나? 강의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교수님이 스스로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침묵했다. 제가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침묵이라고요? 국가 경제의 심장이 멈추게 생겼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까? 물론 표면적인 외교 항의는 있었지. 하지만 일본이 기대했던 그리고 전 세계가 예상했던 굴욕적인 항복이나 폭력적인 보복 조치는 없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향해 곧장 주먹을 뻗지 않았어. 대신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주 기괴할 정도로 조용히 자신들의 실험실로 들어갔다. 교수님이 칠판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참을인이다. 적의 칼날이 심장을 찌르고 들어오는데 그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 칼날을 묵묵히 몸으로 받아냈다. 교수님의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축배를 들었지. 서구의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웃었다. 교수님이 우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그 지독한 한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전혀 몰랐던 거다. 한국은 분노를 화염병이나 외교 성명서로 낭비하지 않는다. 교수님이 나지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끓어오르는 살기를 오직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모조리 쏟아부었다. 교수님이 손가락을 꺾으며 하나씩 짚어 나가셨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며칠 만에 쏟아부었고 기업들은 서로의 기밀을 공유하며 벽을 허물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한 채 하얀 방호복을 입고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며 목숨을 걸고 실패를 반복했다.
교수님이 우리를 한 명씩 노려보며 물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나? 강의실이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굴욕을 2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을 쥔 적의 손목을 아예 통째로 잘라 내버리기 위해서였다. 교수님이 칠판에 큼지막하게 글자를 적으셨습니다. 1년, 그리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산업계를 경악시킨 발표가 나왔다. 교수님이 마커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고순도 불화수소의 핵심 등급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버린 거다. 수십 년이 걸릴 거라던 일본의 기술 격차를 단 1년 만에 잊힌 듯한 집념으로 갈아마셔 버린 거지. 교수님이 칠판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나? 교수님이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핵심 소재를 직접 통제하게 되면서 그들의 생산성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지. 교수님이 목소리를 한 톤 낮추셨습니다. 진짜 지옥은 일본에서 열렸다.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걸으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고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향 매출이 급감하면서 그들의 빛나던 독점적 지위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교수님이 걸음을 멈추시더니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의 목을 조르려다가 스스로 자신들의 독점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을 내버린 꼴이 된 거지. 강의실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나? 이것이 한국식 비대칭 전략의 현대적 완성이다. 교수님이 칠판에 3단어를 차례로 짚으셨습니다. 그들은 일본에게 무역 보복을 경고하지 않았다. 협상을 애원하지도 않았어. 그저 조용히 상대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시장 구조 자체를 뒤집어 버렸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힘을 실어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자신을 공격하는 데 썼던 그 무기를 역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로 바꿔버린 거다. 울돌목에서 이순신이 한 것과 완벽히 같은 구조다. 저는 소름이 쭉 끼쳤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사냥법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건드린 상대는 반드시 뼈도 못 추리게 박살내고야마는 무언의 경고장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도리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산업 독점 구조에 스스로 균열을 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경고도 예고도 없이 판 전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지역 강국입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AI와 소프트웨어의 세계에서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일본 사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전통적인 제조업 시대의 패권 다툼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세상의 뇌 구조를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혀를 차셨습니다. 카슨 윈필드, 네가 오만함의 끝이 과연 어디인지 진심으로 궁금해지는군. 교수님이 제 말을 듣고 나서 아주 천천히 교탁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너희들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면 마법처럼 AI가 세상을 바꾸는 줄 알지? 교수님이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적으셨습니다. HBM, 고대역 폭 메모리.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그 위대한 실리콘밸리가 절대 입 밖으로 크게 꺼내지 않는 끔찍한 아킬레스건의 이름이다. 교수님이 마커를 내려놓으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지능이 작동하려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야 한다. 교수님이 손으로 물이 쏟아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아무리 천재적인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도로가 좁으면 결국 시스템은 먹통이 되고 그 비싼 칩은 거대한 난로에 불과해진다. 교수님이 칠판의 HBM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셨습니다.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쏟아부을 수 있는 거대하고 완벽한 고속도로. 그것이 바로 HBM이다.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하지. 실리콘밸리의 명운을 쥐고 있는 이 HBM을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지배하고 있다. 교수님이 칠판에 2개의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 이 2개의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최첨단 HBM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다. 교수님이 마커를 놓으며 덧붙이셨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기술력과 양산 능력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들은 일본의 소재 독점 이야기와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그 칼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교탁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미국이 AI 생태계를 지배한다고? 천만에. 교수님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미국은 그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그 꼭두각시의 등에 연결된 수만 가닥의 신경줄을 쥐고 있는 진짜 지배자는 태평양 건너 반도의 조용한 실험실 안에 있다. 강의실 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걸으며 시나리오를 하나 던지셨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한국이 HBM 수출을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 교수님이 손가락을 하나씩 꺾으셨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모든 혁신은 그날 자정으로 올 스톱이다. 챗GPT는 대답을 멈출 것이고 월스트리트의 자동 매매 시스템은 마비될 것이며. 교수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카슨, 너의 아버지가 자랑하는 펜타곤의 최첨단 무인 전투기들은 눈과 귀가 멀어버리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AI 주식시장은 단 일주일 만에 휴지 조각이 될 거다. 교수님이 걸음을 멈추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 그저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침묵하는 것만으로 초강대국 미국의 심장을 완벽하게 멈추게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첨단 산업의 가장 깊숙하고 내밀한 목줄을 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돌아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비대칭 인질극이다. 미국과 일본이 소프트웨어와 화려한 설계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을 갈아 넣었다. 교수님이 다시 칠판에 세 단어를 가리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세한 공정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그들은 참을 인을 가슴에 새기고 묵묵히 칼을 갈았던 거다. 남들이 버린 시장, 남들이 귀찮아한 그 바닥부터 기어 올라와 결국 모든 구조의 뿌리를 장악해버렸지.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HBM이라는 반도체로 미국의 인공지능 혈관을 틀어쥐었다. 경제의 숨통은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다음 문장을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경제의 세계일 뿐이다. AI가 뇌라면 그 뇌가 내리는 명령을 수행할 진짜 피와 살이 튀는 전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교수님의 시선이 저에게 멈추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평화에 취해 군대를 줄이고 무기고를 텅 비워가고 있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반도의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무기 깎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저는 이제 반박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반도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총과 대포가 빗발치는 하드파워의 세계에서 한국이 미국을 넘는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오직 북한이라는 미치광이를 막기 위한 지역적 방어력에 불과합니다. 유럽과 나토의 방어선은 여전히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끄덕임에는 동의가 아니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슨, 너의 아버지가 만드는 전투기와 미사일은 분명 훌륭하지. 하지만 너무 비싸고 너무 오만하며 무엇보다 너무 느리다. 교수님이 칠판에 유럽 지도를 대충 그리셨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에 취한 유럽의 강대국들은 무엇을 했지? 교수님이 직접 답하셨습니다. 독일은 거대한 전차 공장들의 문을 닫았다. 프랑스는 무기 생산 라인을 줄였고 영국은 육군 병력을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깎아버렸지. 전쟁은 영원히 끝났고 이제 외교와 경제만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교수님이 칠판의 유럽 지도 위에 큰 X를 그으셨습니다. 그들은 창과 방패를 스스로 불태우고 샴페인을 터뜨렸다. 교수님이 돌아서서 한반도 위치를 짚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화의 환상에 빠져 무기고를 비우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의 한국은 단 하루도 공장의 불을 끄지 않았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휴전이라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기형적인 상태를 가장 완벽한 명분으로 삼아 그들은 70년 동안 묵묵히 칼을 갈았다. 교수님이 마커로 한반도를 동그라미 치셨습니다. 서방 세계가 첨단 드론과 정밀 타격 같은 화려한 미래전에 심취해 있을 때 한국은 가장 원초적이고 무식한 재래식 무기들, 전차와 자주포와 포탄을 미친 듯이 깎아내고 또 깎아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럽 한가운데서
진짜 피가 튀는 잔혹한 재래식 전쟁이 터져버렸다.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포탄이 바닥난 유럽 국가들은 패닉에 빠졌다. 다급해진 나토 국가들이 미국과 독일의 방산업체 문을 두드렸지. 교수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나? 카슨, 너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은 라인을 다시 까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고 답했고, 독일의 녹슨 공장들은 부품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었지. 교수님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습니다. 무기를 당장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잘난 서구의 방위산업체들은 납기를 맞출 능력 자체가 증발해버린 거야? 교수님이 칠판의 유럽 지도를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유럽의 앞마당에 유령처럼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교수님이 동유럽 지역을 짚으셨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 아나? 미국도 독일도 아니었다. 바로 한국이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경고 없이 침투했다. 그들은 단 몇 달 만에 최첨단 K2 전차, 수백 대와 K9 자주포를 거대한 수송선에 꽉꽉 채워 유럽의 항구에 토해냈다. 교수님이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서방의 어떤 나라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압도적인 생산량과 납기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각 구운 빵을 찍어내듯 미친 속도로 증명해버린 거다. 성능은 독일제와 맞먹고 가격은 절반이며 속도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어. 제가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단지 무기를 빨리 팔았다고 해서 유럽을 장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네가 군사 전략의 가장 무서운 기본기를 놓치고 있군. 교수님이 한 발짝 다가오셨습니다. 무기를 판다는 것은 단순히 철덩어리를 넘기는 게 아니다. 그 무기를 유지하기 위한 수백만 개의 부품, 군인들의 훈련 방식, 적을 타격하는 통신 시스템과 군사 교리 전체가 통째로 한국식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교수님이 칠판의 동유럽을 두드리셨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심장이 한국산 전차로 도배되었다. 루마니아가 뒤를 잇고 있고 북유럽 국가들마저 한국산 무기에 중독되기 시작했어. 한번 그 완벽한 가성비와 지원망에 길들여지면 그들은 영원히 한국의 부품과 업그레이드 없이는 국경을 방어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지. 교수님이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보이나? 한국은 유럽의 단 한 명의 군인도 파병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은 폴란드와 동유럽의 군사력을 자신들의 방위산업, 생태계라는 거대한 그물망 안에 완벽하게 종속시켜버렸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유사시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막아내는 것은 이제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가 아니라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의 부품이 들어간 K 전차 부대가 된 거다. 유럽의 가장 최전선 방어막을 한국이 통제하게 되었다는 뜻이지. 교수님이 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카슨, 너의 아버지 회사가 폴란드 전차 입찰에서 누구에게 졌는지 이제 직접 대답해 줄까? 한국이다. 너의 아버지가 납기를 맞추겠다고 3년을 달라고 했을 때 한국은 이미 1차 물량을 배에 실어보내고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식탁에서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한숨을 쉬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저는 그 한숨의 무게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HBM으로 미국의 인공지능 혈관을 틀어쥐고 K방산으로 유럽의 국경을 대체했다. 경제와 군사, 이 두 가지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한국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일 뿐이다. 교수님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진정한 정복은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뇌를 점령할 때 완성되는 법이지. 한국이 자본과 무기 없이도 전 세계 서구 청년들의 영혼과 일상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킹해버렸는지 그 영토 없는 제국의 진짜 무서운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 경제의 혈관인 반도체와 국경을 지키는 군사력마저 그들의 보이지 않는 통제 아래 놓이고 있다는 사실은 제 세계관의 근간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방어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총과 돈의 세계에서는 그들의 비대칭 전술이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과 사상을 지배하는 문화의 영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의 청년들은 우리의 영화를 보고 우리의 음악을 들으며 우리가 만든 청바지를 입고 자랍니다. 소프트 파워, 즉 영토 없이 전 세계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문화. 제국만큼은 절대 미국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제 마지막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박 대신 솔직한 의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하드 파워에서의 성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프트 파워는 다릅니다. 문화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포탄이나 칩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마블 영화와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우리의 플랫폼입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의 팝 음악이나 드라마가 유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일시적인 트렌드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일개 유행이 전 세계의 뇌 구조를 해킹한다는 겁니까? 교수님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들 어젯밤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게 뭐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답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이다. 교수님이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들은 눈을 뜨자마자 작은 직사각형 액정을 들여다보고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그 작은 유리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현대인의 뇌는 사실상 그 작은 기계에 완벽하게 종속되어 버렸다. 교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과거에 미국은 훌륭했다. 2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마블 영웅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강제로 거대한 극장 의자에 앉혀 2시간 동안 스크린을 올려다보게 만들었지. 교수님이 손가락을 세우셨습니다. 일본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만화 생태계를 만들어 전 세계의 팬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종이를 넘기게 만들었다. 교수님이 손가락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을 향해 정면으로 돌격하지 않았다. 교수님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이 선점한 극장이나 출판 시장이라는 기존의 전쟁터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 대신 인류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 바로 스마트폰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드는 게릴라전을 선택했다. 교수님이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적으셨습니다. 웹툰. 너희들도 지하철에서 무심코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쓸며 본 적이 있을 거다. 교수님이 마커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화를 인터넷에 올린 것이 아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상 가장 편안한 엄지손가락의 상하 운동에 맞춰 서사와 연출의 문법을 통째로 재창조해버린 완벽히 새로운 포맷이다.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서구의 만화가 종이의 규격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스크롤의 속도와 여백을 조절해 독자의 호흡과 심장 박동까지 통제해버리는 화면 속의 절대적 지배자가 된 거다. 교수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형식만 해킹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서구 청년들의 감정의 밑바닥, 그 서늘한 결핍마저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영웅들은 어떤가? 철제 슈트를 입은 억만장자이거나 우주에서 온 초인들이다. 화려하지만 지금 당장 대출금에 허덕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의 판타지에 불과하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콘텐츠가 보여주는 주인공들은 다르다. 그들은 반지하에 살고 빚에 쫓기며 가혹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의 맨 밑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발버둥치는 철저한 약자들이다. 교수님이 두 작품의 이름을 꺼내셨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작품들이 왜 전 세계를 미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픽션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늪에 빠져 절망하는 전 세계 청년들의 내면을 너무나도 잔혹하고 정밀하게 해부해버린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이다. 교수님이 다시 걸으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외세에 짓밟히고 억눌리며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들은 억울함의 무게를 알고 절망의 냄새를 맡을 줄 안다. 교수님이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거대한 스펙터클 대신 인간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뿜어내는 그 끈적하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화면 밖으로 끄집어내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교수님이 우리를 정면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이제 할리우드의 가짜 희망에 열광하지 않아. 그들은 한국이 설계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처절한 카타르시스에 자신의 영혼을 동기화하고 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가로지르며 마무리하셨습니다. 프랑스의 10대들은 한국의 아이돌처럼 화장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드라마를 보며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저주하고 있고, 남미의 청년들은 한국식 스크롤 연출에 뇌가 절여져 손가락을 내리고 있다. 교수님이 걸음을 멈추시며 선언하셨습니다. 보이나? 그들은 단 한 명의 군인도 국경 밖으로 보내지 않았다. 총알 한 발 쏘지 않았다. 하지만 HBM이라는 반도체로 하드웨어를 인질로 잡고 K방산으로 물리적 방패를 뚫어버리더니 이제는 웹툰과 영상으로 인류의 정신마저 완벽하게 지배해버린 거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논증을 들을수록 이것은 우연이나 행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체계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이토록 정밀하고 소름 돋는 비대칭 전략을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대체 무엇입니까? 교수님이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질문이 나왔군. 교수님이 칠판을 깨끗이 지우시더니 상단에 큼지막하게 적으셨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 전략을 모방할 수 없는 이유. 그의 답은 한국인들이 수천 년의 피눈물 속에서 벼려낸 서양의 언어로는 절대 번역조차 불가능한 5가지의 치명적인 DNA에 숨어 있다. 교수님이 칠판에 첫 번째 항목을 적으셨습니다. 하나, 지정학적 저주.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그들이 태어난 끔찍한 땅 그 자체다. 교수님이 한반도의 위치를 짚으셨습니다. 지도를 펼쳐봐라.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대륙의 포식자들이 입을 벌리고 있고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라는 섬나라 포식자가 칼을 갈고 있다. 교수님이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에워싸듯 원을 그리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덩치가 크고 잔인한 제국들의 사방이 둘러싸인 말 그대로 사자. 우리 한가운데 던져진 피덩이 같은 위치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보통의 약소국이라면 벌써 수백 년 전에 지도에서 지워졌거나 강대국의 노예가 되었을 거다. 하지만 그 저주받은 위치가 역설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생존 본능을 강제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긴장을 푼 적이 없어.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나라가 통째로 뜯어먹힌다는 것을 수천 년의 역사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교수님이 두 번째 항목을 적으셨습니다. 둘, 압축 성장.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에 불과했다. 아프리카의 빈민국들보다도 가난했지. 교수님이 손가락 2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서구 세계가 200년, 3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혁명과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 혁명을 그들은 단 50년 만에 전부 갈아마셔 버렸다. 한 세대 안에 농경사회에서 최첨단 AI 사회로 수직 상승한 거다. 교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압축 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나? 한국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양의 기업과 정부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회의를 거듭하고 안전한 길을 찾으며 머뭇거릴 때 한국인들은 낡은 것을 주저없이 부수고 새로운 판으로 뛰어든다. 교수님이 세 번째 항목을 적으셨습니다. 셋, 소름 돋는 결속력. 세 번째 무기는 평소에는 서로 싸우다가도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 단숨에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합체해버리는 기괴한 결속력이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라는 끔찍한 경제 위기가 한국을 덮쳤을 때의 일이다. 월스트리트의 승냥이들은 한국 경제가 끝났다고 환호성을 질렀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백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각자의 집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롱 속에 숨겨둔 결혼반지, 아기의 돌반지, 십자가 목걸이.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신들의 금부치를 들고 나와 국가의 빚을 갚는 데 헌납했다. 단 몇 달 만에 수백 톤의 금이 모였고 한국은 세계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비웃듯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빚을 갚고 지옥에서 부활했다. 강의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교수님이 네 번째 항목을 적으셨습니다. 넷, 한의 승화. 네 번째 무기. 아까 말했던 한이라는 감정이다. 교수님이 칠판의 글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외침과 수탈 속에서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 하지만 이 용광로의 불길은 밖으로 향하지 않는다. 교수님이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거나 남을 탓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 그들은 이 지독한 한을 차갑게 식혀서 자신들을 짓밟은 자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얼음 같은 각오로 승화시킨다. 교수님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복수를 원하지만 그 복수의 방식이 총칼이 아니라 압도적인 성공인 거다. 그들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밤새워 반도체를 깎고 포탄을 만들고 드라마를 찍었다. 성공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한국인이 한을 푸는 방식이다. 교수님이 마지막 5번째 항목을 적으셨습니다. 5. 섬뜩한 완결성. 그리고 서구 세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마지막 무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적당한 중간 지점을 혐오한다. 그들은 반격의 기회가 왔을 때 절대 상대를 살려두지 않는다. 교수님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셨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분쟁이 생기면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긴 선에서 협상하고 타협하려 한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그들은 먹잇감을 물면 상대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절대 턱을 놓지 않는다.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어떻게 밀어냈는지, 조선업에서 유럽을 어떻게 밀어냈는지, 스마트폰 시장에서 노키아와 모토로라를 어떻게 무덤으로 보냈는지 떠올려봐라. 그들은 올인한다. 그리고 그 올인의 끝은 항상 적의 완벽한 파멸이다. 교수님이 칠판에 적힌 5가지를 마커로 동그라미 치며 정리하셨습니다. 사방이 적인 저주받은 영토, 미친 듯한 속도의 압축 성장, 위기 앞에 하나로 뭉치는 유기체적 결속, 슬픔을 가장 예리한 칼날로 바꾸는 한의 승화, 그리고 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섬뜩한 완결성. 교수님이 마커를 내려놓으시며 선언하셨습니다. 이 5가지의 DNA가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지구상 그 어떤 국가도 모방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비대칭 전략의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 명씩 쳐다보셨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알게 되었을 거다. 왜 세계의 최상위 포식자라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관들이 핵무기보다 저 반도의 조용한 나라를 더 두려워하는지 말이다. 교수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며 최후의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수업을 마치기 전에 너희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경고를 하나 남기지. 만약 너희들이 언젠가 미국의 권력을 쥐고 세계를 움직이게 된다면 이것 하나만은 뼈에 새겨두어라. 교수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들이 조용하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마라. 그 고요함은 굴복이 아니라 너희의 목을 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재고 있는 사냥꾼의 침묵이니까. 저를 포함한 12명의 엘리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세상의 법칙은 오늘 이 지하 강의실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위로 소리 없이 세상을 집어삼킨 거대한 제국의 진짜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오만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강대국의 자본과 무력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법칙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우리 미국의 거대한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성장한 운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호랑이 굴 속에서 웅크린 채 호랑이의 목줄을 엮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먼저 소리 내어 짖지 않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떠벌리지도 않습니다. 강대국들이 힘자랑을 하며 서로의 신경을 긁어댈 때 그들은 아주 조용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방심하며 가장 깊숙한 안방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 굴욕적인 시간을 뼈를 깎는 인내로 버텨냅니다. 마침내 강대국들이 스스로 HBM이라는 칩에 목숨을 걸고 K방산이라는 무기 체계의 국경을 맡기며 한국이 만든 화면 속의 영혼을 빼앗기는 순간 그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문을 잠가버립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들이 만든 완벽한 통제실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니까요. 콜드웰 교수님의 마지막 경고가 다시 한번 귓가에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조용하다고 약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절대 먼저 물지 않지만 한번 선을 넘는 순간 돌아갈 길은 영원히 지워진다. 지하 벙커 강의실을 빠져나와 하버드의 넓은 잔디밭으로 걸어 나왔을 때 평화로워 보이던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한국의 자동차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한국의 부품이 들어간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이어폰에서는 한국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토 하나 빼앗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전 세계의 일상과 내 구조를 완벽하게 점령해버렸습니다. 옆을 걷던 동기 둘이 동시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전략을 전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교수님의 예언이 적중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무거운 호흡이 아버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는 덩치가 큰 사자가 아니라 자신이 사냥꾼이라는 사실조차 숨긴 채 상대의 심장부에 가장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조용한 암살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암살자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버드 엘리트 카슨 윈필드의 고백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국 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HBM 세계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역전한 인류 역사상 유일한 국가,
어느 서구 안보 전략가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방심하는 순간 치명적인 반격이 시작된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텅 빈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을 때 묵묵히 칼을 갈았고 조용히 실패를 반복했고 그리고 마침내 세계의 숨통을 쥐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세상에 오만함을 부수는 거대한 무기가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긍지 2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